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 명문대 출신 엘리트가 한국을 방문한 뒤 그녀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하며 떠난 여행. 하지만 단 3초 만에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와 언론이 수십 년간 은폐해온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일본인들조차 몰랐던 그들 사회의 치명적 약점까지.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야가 물었습니다. 그럼 졸업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 저는 도쿄 출신의 22살 대학생 타카하시 유미입니다. 명문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운데 우리는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기 전 마지막 추억을 어디서 만들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성격도 취향도 완전히 달라서 의견 일치를 보기가 쉽지 않았죠. 나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 미사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야의 표정이 굳어졌죠. 아야는 평소에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한국? 거기 지금 일본인들 엄청 싫어한다던데. 우리가 가면 차별받을 수도 있어. 미사키와 아야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대립했죠. 특히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더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요즘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도쿄보다 더 현대적이라고 하더라고. 게다가 K-팝, K-드라마도 엄청 인기 있잖아. 왜 그런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지 않아? 미사키는 열정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죠. 너 한류 때문에 세뇌된 거 아니야? 일본이야말로 아직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한국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야. 아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아야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집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둘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평소 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접 경험해보는 스타일이었죠. TV나 인터넷으로만 본 한국, 그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웃 국가에 대한 선입견 없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나도 이번 기회에 한국 한번 가보고 싶긴 해.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편견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제 말에 미사키는 환하게 웃었고 아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표가 미사키 쪽으로 기울자 아야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졸업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중이었는데 제 말에 아버지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부모님은 전형적인 일본의 중년 부부로 특별히 정치적이지는 않지만 매체에서 보도하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이라고 하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가급적 일본어는 쓰지 말고. 저는 부모님의 걱정이 과장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불안감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미워할까? 그런데 왜 K-팝이나 K-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저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이었고, 게다가 대학에서 배운 것도 실제 경험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죠.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함께 가니까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곧 사회인이 되는데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어요. 결국 부모님도 제 의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주의사항을 당부하셨지만요. 다음 날 캠퍼스에서 아야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친구들과의 마지막 여행을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죠. 알았어. 같이 갈 거지만 거기서 문제 생기면 바로 돌아오는 거다. 미사키는 신나서 펄쩍 뛰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최고야. 한국에서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줄게.
내가 찾아본 곳들이 정말 많아.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과연 한국은 일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는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정말 차별을 받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기대보다는 약간의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정하고 방문할 장소들을 리스트업하는 과정에서 점점 설렘이 커져갔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사실은 그때 전혀 알지 못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고 미사키가 안내에 따라 티머니 카드를 구매하자고 제안했죠. 이거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다 이용할 수 있대. 일본처럼 지역마다 다른 카드 살 필요 없어. 도쿄의 스이카, 오사카의 이코카, 나고야의 마나카까지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왜 우리나라는 이런 통합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객실,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모든 좌석에 설치된 USB 충전 포트까지. 도쿄의 나리타 익스프레스도 좋지만 이곳의 시설은 더 새롭고 편리했죠. 도쿄의 지하철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정말 최신식이네. 제 말에 미사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한국은 지금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몇 걸음 앞서 있다고. 서울 시내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길, 거리의 모습에도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최신 기술들. 특히 눈에 띈 것은 거의 모든 가게에서 디지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저희가 들른 카페에서는 종업원이 테이블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니 메뉴가 나타났고 주문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었죠. 이거 정말 편리한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현금만 받잖아. 제 말에 미사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좋은데 실제로 사회에 적용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명동으로 쇼핑을 나갔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놀랍게도 많은 상점에 일본어 안내문이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기본적인 일본어로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상하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면서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아야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마 미디어에서 과장해서 보도하는 걸 거야. 실제로 보니 우리를 환영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한 제 생각을 말했죠.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삼겹살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문을 하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로 설명해 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했고 영수증도 종이 없이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미디어에서 보여주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전통 건물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었지만 지하철은 꽤 붐볐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잠시 후 임신한 여성이 탑승하자 일반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자리를 양보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요즘 이런 모습 보기 힘든데.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잘 양보하지 않잖아. 스마트폰만 보고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미사키가 안타깝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득 일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원 전철에서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물론 질서는 잘 지켜지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죠. 반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서울의 지하철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대화하고 필요한 경우 서로 도와주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물론 시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은 후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침대에 앉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한국 채널들을 훑어보다가 일본어 자막이 나오는 국제 뉴스 채널을 발견했죠. 마침 일본 관련 뉴스를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유미, 볼륨 좀 키워줄래? 일본 이야기 같은데. 미사키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죠. 뉴스는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이 수많은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는 보도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거대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대기업과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었어? 미사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일본 뉴스에서는 이런 내용 본 적 없는데.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일본의 다른 사회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업난, 늘어나는 비정규직, 줄어드는 출산율, 그리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노쇠한 정치 시스템까지. 모두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보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다가왔죠. 이거 완전 정부랑 기업의 부패 아니야? 미사키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뉴스에서 다뤄져도 대부분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넘어가곤 하죠. 항해 시위도 드물고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지 않죠. 마치 모두가 체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 걸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외국 언론이 우리나라 일을 너무 과장해서 보도하는 거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야. 정말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반문했죠. 일본은 겉으로는 질서정연하고 안전한 사회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삶에 지친 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후에는 경복궁을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숙소를 나서는 길에 로비에 놓인 신문 가판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된 한국 신문이었는데 표지에는 한국의 청년들이 부패한 기업 총수에 항의하는 시위 장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문득 일본의 정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같은 정당이 집권하고 정치인들은 세습처럼 대를 이어 국회의원이 되죠.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커져만 가는 현실이었죠. 지금의 일본은 정체되어 있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변화를 거부하는 노인 세대가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희는 홍대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미사키가 추천했죠.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는데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도쿄의 시부야나 하라주쿠를 떠올리게 했지만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죠.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카페가 있대.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한국에서 유학 중인 일본인들이 자주 모인다고 하더라고. 미사키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사키의 안내를 따라 골목길을 조금 걷자 도쿄 코너라는 이름의 카페가 나타났습니다. 입구에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일본 가요가 흘러나왔죠. 카페에 들어서자 친숙한 일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와 도쿄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옆 테이블에서 일본어로 대화하던 젊은 남성이 저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관광하러 오셨어요? 그의 말투는 분명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에 오래 살았는지 약간 다른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는 자신을 나카무라 K라고 소개했습니다. 27살로 한국에서 3년째 유학 중이라고 했죠.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이야기할까요? 오랜만에 일본 친구들을 만나서 반갑네요.
K의 제안에 저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아야는 약간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미사키와 저는 현지에 사는 일본인의 이야기가 궁금했죠. 한국 생활은 어때요? 일본인이라고 차별받지는 않나요? 아야가 바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K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 항상 한국은 반일 감정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전혀 달랐어요. 물론 역사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은 거의 없죠. 예상 밖의 대답에 아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K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오히려 제가 더 놀란 건 다른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진짜 우리나라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TV에서 본 뉴스가 떠올랐죠. 어떤 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너무 변화를 두려워해요. 문제가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여기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하죠. 그게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K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이번 여행에서 그런 점을 느꼈어요. 일본은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화를 중시하죠.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때로는 갈등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K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인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즉각 항의해요. 대규모 촛불 시위도 여러 번 봤죠. 그 결과 실제로 정책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물러나기도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리 큰 스캔들이 터져도 국민들의 반응이 미미한 게 사실이죠. 맞아요. 일본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미사키도 동의했습니다. 아야가 불편한 듯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안정적이잖아요. 한국처럼 시끄럽고 갈등이 많은 것보다 낫지 않나요? K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표면적인 안정과 진짜 안정은 달라요. 일본의 안정은 문제를 덮어두는 데서 오는 거죠. 하지만 덮어둔 문제들은 점점 커져요. 지금 일본의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경제 침체까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변화를 거부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K의 말은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IMF 외환위기 같은 큰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고 디지털 산업에 투자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IT 강국이 된 거죠.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죠.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는 K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K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젊은 사람들은 한국을 동경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의 패션, 화장품, 음식까지 인기가 많죠. 혐한 감정은 주로 나이든 세대나 특정 우익단체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과 실제 젊은이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요. K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질 때 K는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특히 우리 일본은 한국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K와의 대화를 계속 생각하며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특히 일본 언론이 한국에 대해 보도하는 방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기 현지 서점이 있는데 들러볼까? 미사키가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형 서점 내부에는 한국어 책은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적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어 코너로 향했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일본어 책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저널리스트가 쓴 이 책은 일본 언론이 어떻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왔는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몇 페이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사실이라고? 석간 후지와 같은 일부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혐한 기사를 만들어냈다고? 아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일부 일본 언론사들은 시청률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어냈다고 했죠. 특히 석간 후지라는 신문은 혐한 기사로 악명이 높았는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폐간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혐한 보도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젊은 세대들이 K컬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런 기사에 반감을 갖게 됐다고 하네. 그럼 우리가 한국에 대해 듣던 많은 이야기들이 과장되거나 조작된 거야? 미사키가 조용히 물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서점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침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었고 저희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죠. 혐한 보도는 주로 특정 언론사에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의 보수 정치권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외부적을 만드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죠.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얻고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그런 선동이 먹히지 않게 됐거든요. 저희는 카페에서 태블릿을 빌려 일본의 한국 관련 뉴스와 한국의 일본 관련 뉴스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같은 사건도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한국 언론에서는 좀 더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일본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는 한국의 반일 시위 기사였죠. 저희가 직접 본 한국은 일본 관광객이 많고 일본 음식점이 인기 있고 일본어 학습자도 많은 나라였습니다. 극단적인 반일 감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마치 우리가 계속 속아온 것 같은 기분이야. 제 말에 미사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런 식으로 한국을 묘사한 거지? 아야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정치적 이유가 크지 않을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건 흔한 전략이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사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적어도 디지털 분야나 시민의식 같은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 언론이 의도적으로 혐한 감정을 조장했다면 일본인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더 발전되고 더 열정적이며 일본인에게도 우호적인 나라였죠. 일본 정치권과 언론이 혐한 감정을 조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깊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들은 이런 왜곡된 정보에서 벗어나 진실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 여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왔던 한국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었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갑자기 일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과 비교하니 시설이 다소 오래되어 보였고 디지털 시스템도 덜 발달한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제 한국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셨죠. 처음에는 관광지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차 대화가 깊어지면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일본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나 대중교통 같은 부분은 일본보다 더 편리했죠.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일본이 더 안정적이고 질서 있지 않았니? 물론 그런 면도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변화에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제가 일본 언론의 혐한 보도에 대해 언급했을 때 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미, 너 한국에 가서 뭔가에 세뇌된 건 아니지? 한국은 여전히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 세뇌라고 치부되는 것이 충격적이었죠.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한국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일본이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점이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건 상식이야. 한국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지. 어머니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대화는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내가 어려서 한국의 화려한 면만 본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는 걸 너는 몰라.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줬고 일본어로 서비스하는 곳도 많았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의 복잡한 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아.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나이가 어려서 혹은 경험이 부족해서 생긴 착각으로 치부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죠. 아버지, 저도 이제 22살이에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도 알아요. 제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어리거나 세뇌된 게 아니에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과 이렇게 심각하게 의견 충돌을 한 적은 거의 없었죠. 일본에서는 부모님의 의견에 반하는 것을 불효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계셨고 우연히 제 시선이 신문의 한 기사에 닿았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고 전날 제가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내용이었죠. 아버지,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은 경제적으로 활기찼죠.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미야, 내가 5일 동안 관광지만 돌아본 것과 실제 경제 상황은 달라. 이건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야. 그 순간 저는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 사이에는 정보의 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부모님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저희 세대는 더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차이가 있었고 서로 다른 정보 환경 속에서 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죠. 부모님과의 갈등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 여행은 제게 예상치 못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유미, 졸업 후 계획은 정했어? 같은 학과 친구인 사토가 물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야. 예전에는 단순히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방향도 생각하고 있어. 뭔데? 혹시 유학? 글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한국어를 배워보려고 해. 사토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내가 한국에 관심 있을 줄은 몰랐는데 졸업여행 때문에 그런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교내 국제교류센터로 향했습니다. 한국어 강좌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한국어 강좌 안내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되었죠.
아직도 한국 여행 이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지만 아버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지? 영어나 중국어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물론 그 언어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에 특별한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와 한국은 이웃 국가인데도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 간극을 좁히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유미야,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배우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취업할 때 한국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요즘은 한일 관계 전문가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재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단순히 취업만을 위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두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제 결심이 진지하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죠. 한 달 후, 제 방은 한국어 교재와 한국 관련 책들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는 한글 포스터가 붙어 있고 컴퓨터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저장되어 있었죠. 부모님도 점차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시작했고 가끔은 한국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죠. 졸업을 앞두고 저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인턴십 첫날, 제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죠. 양국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를 위해 작은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저는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같듯이 언젠가는 같은 역사를 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한일 관계를 넘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회와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사회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세대를 거쳐 쌓아온 혐한 정서의 실체와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린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같은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진정한 화해의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